박원순 시장 이야기로 갈게요. 근데 저는 끝까지 박원순 시장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거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예, 밝혀야 돼야죠. 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의 추행 방조 의혹 이제는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고소인을 추행했다는 사실상의 증거는 한 가지도 없는데 그거를 방조했다는 의혹, 그래서 거짓말 탐지 대질 신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던데 경악할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서울시청의 6층 사람들 그래가지고 성추행 방조 난 들은 적 없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면 고소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사해야 된다고 말을 할 텐데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명박근혜식의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일제히 서로 입 다물어 가지고 그런 적 없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성인지 감수성 없다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울었다고 할 정도로 그 조직은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놨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일제히 똑같이 무슨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나 그게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 오마이뉴스가 서울시청의 6층,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업무를 돕는 시장실, 행정부시장실,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실, 소통전략실, 정책보좌관실, 젠더특보실, 공보특보실, 쉽게 표현하면 박원순 시장의 온갖 종류의 비서진들이 모여있는 공간. 그 6층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한번 들려볼게요. 김주명, 2018년 7월까지 비서실장 했던 분. 고소인이 불편해하는 낌새를 못 느꼈고 심지어 2019년 7월 시장실을 그만두는 순간까지도 몰랐다. 비서실을 그만둔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하냐? 고소인과는 올해 3월까지도 통화하는 사이였다. 고소인은 시장실 최장기 근무자였고 내가 아는 최고의 비서였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다. 최고의 비서였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 시장실에 있는 그 상관들한테 나 성추행 당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반증이죠. 다음에 오성규, 이분도 비서실장 하신 분이세요. 비서에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비서실의 최고 책임자인 나 같은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했겠습니까? 2019년 11월 14일 안부를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 내가 고소인에게 연락을 한 적도 고소인이 내게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 2월 시장실 데스크 여비서 2명을 순차적으로 바꿔야 할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때도 내가 고소인을 찾을 일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말한 적도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핵심 참모였던 A씨. 하루 한두 번은 시장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올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고소인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있잖아요. 저쪽 고소인 측 변호사들은 예. 그만큼 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계속 나와요. 고소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B씨. 고소인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소인이 근무하는 동안 데스크에서 함께 일했던 여비서 2명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바꿔주는데 고소인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상사가 남자라서 어려워서 이야기를 못한 게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은 나가겠다고 해서 바꿔줬는데 왜 그 직원만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 친구로부터 부서 이동 요청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인터뷰를 하냐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 부서 이동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했다는 거기에 대한 인터뷰예요. 별정직 공무원인 C씨. 고소인이 박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 앞에서 자랑한 기억은 납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지속적으로 4년 동안이나 성추행 당했다는 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는 있죠. 표현 안 할 수는 있지만 자랑까지 할 일은 아니죠. 네.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D씨. 워낙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 박 전 시장이 고소인을 편하게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고소인도 근무 기간 동안 서울시장의 비서를 일한다는 자긍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데스크는 9급이나 8급이 주로 맡아왔는데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할 이야기가 또 있어요. 서울시 관계자. 2월에 시장실로부터 비서를 고소인으로 충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변호인의 주장이 있었죠. 그렇죠. 다음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부장 시절 박 시장의 결재를 기다리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고소인이 시장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밖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는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센스가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서울시 행정부시장 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곁다리긴 한데 근데 그 윤준병 의원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어요 오늘. 총선 출마 전에 당원에게 연합장 대량 발송하고 교회에서 명함 배포한 혐의인데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다루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대체적인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낌새도 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인이 변호인들 통해 가지고 꾸준히 의의 제기를 했지만 그 묵살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저는 이 인터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강한 권력 주변에서 보좌하는 그 팀들이 있죠. 그 팀들이 멀리서 보면 굉장히 화목하고 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부에서는 서로의 그 권력 다툼이라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살기가 느껴질 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그 권력자를 위해서 협조하고 서로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희생을 하지만 그 성과물에 대해서 내가 가져가기 위한 그 물밑에서의 싸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팀도 모든 예를 들어서 팀이 10명이야. 그러면 그 10명이 동시에 다 친한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특히나 서울시장처럼 한 층에서 보좌하기 위한 팀이 60명이 넘는 그 정도 조직에서는 우리 시장님 억울하니까 우리 입을 맞추자라는 제안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타겟이 돼가지고 목숨을 내놔야 돼. 정치적인 맞아요. 목숨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뭔가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실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건의 전말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이걸 묵살하고 방조한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몰라. 본 사건. 근데 지금 그것까지로 지금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하는 건데 진짜 중요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서울시 비서실 쪽에서 이런 게 있잖아. 아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은 최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피해자 A씨가 부서 변경을 요청한 기억이 없으며 오히려 A씨에게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경력 관리에 불리하니 인사이동을 먼저 권유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을 피해서 부서 배치를 바꿔달라고 해도 안 해줬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는 근데 이 사람이 7급으로 승진하는 대상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비서실에만 오래 근무를 하면 경력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가 정말로 출세하고 싶으면 다양하게. 다른 부서를 다양하게 근무를 해봐라고 다른 부서로 갈 것을 권했다는 건 있었지만 예. 이 사람 이제 변호인들 고소인의 변호인의 말처럼 부서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난 그렇게 보거든요. 뭐가 있냐면 진짜로 불편함을 호소했다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예. 근데 그것을 묵살당한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다고 느꼈다고 하면 어떤 것도 안 했을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조사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살짝 끼어들었고 예. 요거를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고 박원순 시장 모르게 변호인이 달라붙고 언론이 달라붙으면서 결국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아까 지금 그 증언에도 나오지만 가장 오래 근무한 비서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믿었던 직원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을 지금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난 지금도 원통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인사 건의를 했던 그 담당 직원이 경찰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죠. 이 고소인이 이제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때가 됐다. 비서실에서 너무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게 이 직원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래? 하고 답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 담당 직원이 이 직원을 위해서라도 지금 다른 부서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렇다면은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낙한 이후에 인사 정보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승진을 해서 가는 게 본인한테 좋은데 그 승진을 하려면 그 근무 기간이 몇 개월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개월만 채우고 승진해서 정보를 보내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연장 근무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이 고소인이 내가 다른 부서로 가고 싶었는데 안 받아줬다, 묵살당했다 이렇게 비꼬았던 거라면 정말 화나는 거죠. 진짜 너무 2차 가해가 걱정돼가지고 뭐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망자는 말이 없는데 네. 박원순 시장의 유서에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그 의혹들을 인정하는 거였다면 유서에 나와 있겠죠. 그렇죠. 당사자한테 정말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난 지금도 유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요즘도 가끔씩 보거든요. 또 시장님 때문에 최근에 술도 많이 마셨고 마음이 아파서. 근데 이게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객관적인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뭐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비상식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부단히 그 성적인 그 어떤 성추행에 가까운 것들을 불편해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묵인했다, 뭐 방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상황은 정반대이잖아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고소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소인인지 피해 호소인인지 피해인인지 난 당신이 뭐라고 불러지던 솔직히 신경 안 쓰고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거예요. 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방조죄로 이렇게 대량 고소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이게 특히나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이게 방조죄로 이렇게 대량 고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끌고 가려는 그런 부분이 너무 명확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법적인 스탠스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뭐 피해 호소자 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일은 너무 커졌고 지금 본인이 의존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법률적인 대리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그분이 지인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정말 그냥 농담 아니라 제가 궁서체로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세컨드 오피니언이 두 번째 의견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변호인하고만 있는 거는 당신한테 너무 위험해요. 네. 지금 상태에서 당신은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요. 사실 당신만 몰라요. 그거를 모든 결과는 당신이 다 책임져야 돼요. 대리인이라고 있지만 그 대리인 아무런 법적 책임 없어요. 당신은 혼자 모든 결과 다 책임져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양심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다 져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시 어떤 행태를 취하는 게 가장 옳을지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다른 변호사를 찾아서 세컨드 오피니언 2차 의견 꼭 받아보세요. 정말 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고요. 어떤 게 그렇다면 어찌어찌해서 야 그게 성추행이야. 그때 인지가 돼서 그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마어마한 권력형 범죄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속았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김지은 씨의 책 뭐 읽고 어떤 사람들이 후기 올리는 걸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내 주장이 사회적으로 그게 법적인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내가 주장했던 바를 모든 사람은 그걸 증명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건은요. 시장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사실은 그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해도 사회적 분위기는 다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뭐라 그래? 2차 가야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고소장 초안이라고 하는 게 돌았던 것처럼 그 더 이상은 못 나가겠죠. 만약에 그게 안 돌았다고 하면 시장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별별 주장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증명할 수 없는 것들. 예. 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일단 보는데 고소장 초안을 봐도요. 악의적으로 해석하면은 똑같은 상황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아마 그 문구를 보신 분들 중에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을 당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싶은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일지 몰라. 요렇게 해갖고 7, 8명 있는 자리에서 어떤 그 전후 맥락이 있어가지고 한 번 안아줘.
그런 이야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어떤 어느 상황, 예. 예를 들면 뭐 시장하고 이제 비서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이 사람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뭔 일을 잘했어. 시장이 한번 안아줬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근데 여성 비서가 있어. 박원순 시장이 제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뭐 예를 들면은 왜 저는 여자라고 뭐 왜 안 안아주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번 안아줄까라는 것들을 앞뒤만 다 자르면 왜 박원순 시장은 자기를 안아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빙하기 위한 용도로 더 센 말, 증빙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엄청 나오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두 사람 간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이라고 살아온 사람의 그 인물의 됨됨이, 역사, 그리고 주위에 늘 10년 가까이 보였던 그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점점점 고소인이 증빙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난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춰가지고 박원순 시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 입 맞출 수가 없어요. 독박 쓴다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최소한 소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에 가가지고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소극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너무나 일관되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들의 감정을 담는 게 아니라 네. 나는 못 들었으니까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가장 좋은 비서였다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가장 박원순 시장의 뭔가 그 업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눈빛만 봐도 통하는 비서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같이 근무하고 머리가 영리한 비서는 시장이 어떤 눈빛만 보내도 대충 아는 거죠. 아까 그 증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고의 비서. 최고의 비서였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다 성적인 성추행으로 둔갑을 해버리면 세상에 어떤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 비서와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고소장이라고 해서 고소장이 돌았을 때 그때 당시 저 고소장을 보고 느낌이 그거였어요. 이건 고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범죄가 구성이 안 되는 데였고, 그 고소장이 가짜란 이야기가 돌자 제 반응은 사실 그거였거든요. 이상하다. 가짜라고 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그치.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 데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고 제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피해자분께서는 지금 현재의 법률 대리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의존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상대방한테 의존하는 현상을 흔히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내가 피해자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충고하는데, 두 번째 의견 반드시 받아보셔야 되고, 다른 변호사를 만나서 다른 의견, 내가 법률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혹은 정치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보실, 정말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입장에서 저 사람은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야라는 프레임이잖아요. 저는 이 방송이 끝난 날까지 그 프레임은 깨고 싶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저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친근함의 표시가 어떤 순간에는 성추행으로 등갑을 하고, 실제로 박원순 시장은 오고돈 시장 같은 짓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주장만 담은 그 고소장 초안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해석하면 친근한 표현일 수도 있고,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위에 싸워온 그분한테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언론의 보도가 준비되어 있고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었을 때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고 하면 난 충분히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도 최고 저번에 나왔죠. 비서 인수인계서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4년 동안,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성추행을 당했던 사람이 쓸 수 없는 인수인계서가 나왔잖아요. 예. 자부심 이야기했잖아요. 박원순한테 성추행 당하고 있는데 자부심을 느끼는 비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잖아 지금.
인사를 이동시켜달라고 했지만 안 해줬다가 아니라 오히려 비서실에서 네 경력 관리해야 되니까 옮기는 게 낫겠다. 7급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왜 이런 거짓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서 시장 돌아가시게 만든 거죠?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증언 수준, 그러니까 지금은 6층 직원들의 증언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을 권유했다라는 서면 자료, 공문이라든지 혹은 요즘은 안드로이드 폰 녹음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하나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만 정말 가평자시 돼 보여요. 진짜요. 혼자 완전히 다 독박 쓰는 거예요. 대리인은 나는 몰랐다. 나는 저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고 난 대리일 뿐이다. 대리인이 이 사람의 이득을 예. 대변하는 거 당연한 거다 하고 사임계 한 장 딱 던져버리면 끝. 모든 책임은 정말로 그 사람이 다 져야 돼요.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렇게 대질신문 이야기 나오고 거짓말 탐지기 이야기 나오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거부하셔도 돼요. 근데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요, 그냥 안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질신문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당사자끼리 만나서 만약에 서로 알고 있는 사실관계 중에 약간이라도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완전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시작한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 대질신문을 하겠다는 이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 피해 호소인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만에 하나 정말로 거짓말하고 계신다면요, 정말 머리 좋아야 될 거예요. 예. 이 많은 사람들과 다 대질신문하면서 정말로 본인이 새끼 손톱만한 거짓말 하나 있으면 다 나와요, 이거는. 저기요. 김재련 남편 YTN에서 근무했던 그 기자 출신, 이번에 미래통합당 특위로 간 이수정 씨 남편, 그 이은재죠. 그 양반 남편 이름이 이은재야. 이은재 변호사. 변호사. 사퇴하세요. 내 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김재련 남편이나 이수정의 남편이나 만약에 부하 직원이 여직원이 있었다고 해봐요. 딱 그 사람한테 단 한 건이라도 성 관련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는 사실일 수는 있으나 성범죄라고 보기엔 너무 미미한 사안을 갖고 나 미투 당했다라고 주장하면 김재련이나 이수정이나 어떻게 싸울 거나 궁금해요. 박원순 시장에 관한 문제니까 당연히 이것은 2차 가해라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의 문제라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여자 남자를 떠나서 억울한 사람 나오지 말아야죠.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대한민국 이 선출직 서열 2위인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의혹도 제기하지 말라. 다만 박원순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잖아요. 전혀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가장 훌륭한 비서였다. 그만큼 박원순 시장의 그 고소를 한 그 고소인은 가장 능동적으로 비서를 잘한 인물 같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애우도, 그러니까 징후도 없이 고소당하고 언론이 준비됐을 때 박원순 시장이 느꼈을 그 당황스러움. 그 이후에도 언론은, 그 여성 단체들은, 변호사들은 어떤 의혹도 제기하지 말라 2차 가해를 이야기했죠. 김재련과 이수정 남편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미투니까 다 이해하고 그럼 2차 가해한 게 맞고 그렇게 가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가겠죠. 아버지 같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왜 돌아가셨는지. 진짜로 그런 사람이었는지. 근데 지금 정황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들은 하지 않는 기사를 써준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대한 언론의 역할들은 또 대한 언론의 유튜브 역할을 하겠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의 전화에 항의 전화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현장에서 직장인으로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이런
그러니까 가짜 미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피해가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이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차, 3차 앞으로 나올 미투 진짜 피해자들한테 여성의 전화 등 여성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 깨어있는 시민들은 항의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말고는 지금은 네.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조국 장관 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언론에 당해서 그거 프레임 바꾸고 이겨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박원순 시장이 마치 진짜로 성추행을 확정하는 확정범처럼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싸워야죠. 진실을 알고 싶다고 싸워야지. 마치 미투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되는 것처럼 숨죽이고 있으면서 권력형 범죄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확정된 사실이 되고 나중에 못 바꿔요. 박원순 시장은 영원히 더 수십 년 지나도 성추행범으로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죠. 자, 여러분 재밌는 오디오 시사는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요.